된서리가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여전히 푸른색을 잃지 않는 그런 식물들이 좀 있죠. 주변의 다른 식물들을 보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고 이제 색깔도 변하고 다 생명이 없어진 듯한데 당당하게 녹색을 유지하면서 추위를 비웃는 정말 추위에 강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이런 식물들을 바라보고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싱싱한 모습을 유지하고 아직도 그 녹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 와중에 꽃까지 피우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독작용이 있다고 하는 반가지똥인데요. 이 녀석도 정말 추위에 아주 강한 녀석이죠. 해독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바로 이 반가지똥은 생긴 모양 자체부터 아주 강인하게 생겼습니다. 잎 가장자리에 가시 모양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모양도 그렇고요. 두툼한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의외로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에게는 이 반가지똥이 상당히 좋은 먹이가 됩니다. 지친개도 추위에 강한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녀석이죠. 냉이와 너무 많이 닮아서 그런지 의외로 냉이를 캐러 갔다가 이 지친개를 캐서 오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냉이로 착각하고 만약에 이 지친개를 씹는다고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치네요. 정말 금방 뱉고 말거려. 왜냐하면 이 지친개 맛이 엄청 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친개를 못 먹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방에서는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약초로 환영을 받는 게 바로 이 지친개죠. 초겨울에 이런 쓴바귀들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데쳐서 물에 담궈 놓으면 그 쓴맛들이 없어지고 맛있는 요리가 되죠. 번거롭기는 해도 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어서 그 쓴맛을 제거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이런 쓴바귀 같은 경우는 입맛 없을 때 그 입맛을 돋우는 데는 아주 최고의 반찬이 되기도 하고요. 점나도나물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흔해도 아마 이렇게 흔한 게 없을 만큼 이 점나도나물은 아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 이름 자체를 아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은 듯 합니다. 늘 보지만 그 이름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죠.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잔털이 많이 나 있는데 아마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나름의 방아 자구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작아 보여도요, 봄이 되면 길게 줄기를 뻗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한 6월쯤 되면 작고 하얀 꽃이 피는데 나름 상당히 예쁩니다. 당연히 나물 이름이 붙었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의외로 예전에는 많이 먹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죠. 놀랍게도 주름잎이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웠네요. 작아서 사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의외로 이 주름잎의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추운 계절에는 특히 더 그렇기도 하죠. 그렇다고 꽃이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꽃인데요. 그래도 봄이라고 하면 좀 다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꽃이 제법 예쁜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봄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꽃 모양도 그렇고 잎 모양도 추위에 초췌해진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왕고들빼기들이 다 이제 겨울 채비를 하느라고 사라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서 바람에 나부끼는 이런 녀석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뭐 쑥이야 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아실 테고요. 어지간한 추위에도 끄떡없는 게 바로 이 쑥이죠. 찬바람이 불 때 쑥은 채취해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봄철 쑥들은 너무 그 농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채취했다가는 아주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금속 오염도 좀 조심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봄쑥 이외에는 독성이 있다고 보통 알려지기 때문에 이 가을쑥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단오가 지난 이후의 가을쑥, 그리고 그 뒤의 쑥들은 잘 안 먹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식용으로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뭐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쑥은 가을쑥대로 목욕에 사용을 한다거나 벌레 퇴치에 사용을 한다거나 약용으로 쓴다고 한다면 가을쑥도 뭐 나름 나쁘지 않죠.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모습만 보고서야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소리쟁이가 제 목숨 다 하고 이렇게 씨를 맺는 모습이 이런 모양인데요. 사실은 이런 모양이 있는 반면에 또 싱싱하게 돋아나는 그런 소리쟁이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산책을 하게 되면 의외로 소리쟁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이 붉게 변한 것도 나름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막 돋아난 듯한 그런 싱싱한 소리쟁이들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식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좋은 나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겨울 동안에는 납작 엎드려 있다가 봄에 기지개를 펴고 나름대로 그 세력을 확장하는 게 이 소리쟁이 또는 소루쟁이인데요. 나물로 드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리쟁이를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먹어본 기억도 별로 없지만 그 맛이라고 하는 것도 딱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할 만한 그런 맛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논두렁 근처에 갔더니 이 녀석이 온통 일대를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우산이끼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지금 모양을 잘 살펴보시면 이 식물의 이름이 왜 우산이끼인가 라고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포자체 모양이 영락없이 우산을 좀 닮았죠.
그래서 이것을 접사로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은 참 예뻐요. 살펴보면 순놈과 암놈이 있는데요. 이 순놈은 펼쳐진 우산 모양이고 암놈은 뒤집어진 우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좀 그 차이를 알아볼 수가 있죠. 뭐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모양, 이런 식물이 있으면 이게 우산 이끼구나 라고 이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식물 전문가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까 요놈들이 아주 옷에 잔뜩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녀석을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거 도깨비 바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녀석인데요. 이놈은 도깨비 바늘이 아니라 가막살이 씨앗입니다. 산책길 옆에 이렇게 많은 가막살이를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그리고 살짝 옷으로 스치기라도 한다면 정말 감당할 길이 없죠. 면으로 된 옷이라든지 니트 같은 경우는 한번 붙었다 하면 그것을 떼내기에는 정말 너무 힘든 작업이니까요. 그야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은 이놈들은 아무리 손으로 털어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도깨비 바늘보다 이 가막살이가 아마 더 끈끈하게 달라붙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끈질기게 달라붙는 녀석들이죠. 만약에 이 산책길에 이 녀석을 본다고 한다면 빨리 떨어져서 걸어야 되죠. 아니면 한참을 고생해야 될 겁니다. 무심결에 곁에 갔다가는 그 이유는 상상할 수가 없겠네요. 정말 이 녀석이 한번 붙으면 어렵습니다. 가막살이입니다. 냉이를 닮은 녀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속속이 풀들입니다. 여전히 봄철처럼 아주 시퍼렇고 싱싱하죠. 지친 게 못지않게 냉이와 정말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냉이라 생각해서 캐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냉이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캐가지고 이게 냉이라고 우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노란 꽃이라도 피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속속이 풀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참 쉽지 않아요. 비슷한 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요 녀석인데요. 정말 비슷하죠. 논냉이라고도 하고 물냉이라고도 하고 또는 황새냉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녀석인데요. 물론 그것을 엄격하게 또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보통 황새냉이와도 구별하기 쉽지 않은 바로 이 녀석이 우리 주변에 특히 습지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물냉이, 논냉이, 논황새냉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시절도 모르고 꽃을 또 많이 피워 있네요. 이 추위에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군락지에서 보니까 아예 꽃밭을 이루어서 엄청난 냉이 꽃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나름 이것들도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또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물냉이라고도 불리고 논냉이, 논황새냉이라고 이렇게 불린다라고 하는 이름 정도만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뚝새풀 또는
둑새풀이라고도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독새풀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이 풀인데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그 자운형하고 함께 이 논에 가면 얼마나 이게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토끼를 키운다고 한다면 이 뚝새풀이 소복하게 자란 연한 부분을 썰어다가 토끼를 주면 아주 맛있게 잘 먹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 너무 흔해서 자주 볼 수 있는 건데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아마 못 본 사람은 없다고 말할 정도의 이 뚝새풀이 흔하죠. 그 이름은 아마도 논뚝에서 자란다 해서 뚝새풀이 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주변에 옛날에는 흔했지만 최근에는 또 예전만큼 흔하지는 않은 듯해요. 가다 보니까 곰보배추도 눈에 띄네요. 왜 곰보배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지야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이런저런 효능이 아주 많다고 알려진 이 곰보배추가 유튜버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좋아서 이런저런 효능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사람들의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보통 동생초, 설견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뭐 당연히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면 효능을 보면 기관지 변비, 혈관 건강, 항암, 지열, 뭐 아토피, 붓기 완화, 치통 완화 등등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꼭 드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부작용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녀석은 봄이면 보라색의 작고 예쁜 꽃을 피우는 꽃마리인데요. 재미있는 녀석입니다. 이 꽃마리는 가을에 싹이 나고 겨울에 보통 이렇게 싱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듬해 봄 꽃이 피고 죽지만 초여름까지도 가는 게 바로 이 꽃마리인데요. 겨울에 아주 너무 쉽게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의외로 꽃이 없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죠. 그냥 산책길에 눈만 돌리면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꽃마리인데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토끼뿔 강한 것이야 모를 뿐 없겠죠. 어딜 가나 이 된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으로 저렇게 파란 녹색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촬영하면서 혹시나 네잎 클로버가 있을까 잠시 앉아서 찾아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찾지를 못했네요. 혹시라도 눈썰미 좋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